2025년 12월 14일 중앙은행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의심하며 두 번 읽게 만들 만한 공지를 발표했다. 바로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대출 메커니즘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듣기에는 매우 차분하다, 매우 전문적이다, 그리고 매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뱅크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더라도 한꺼번에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은행이 실제로 무너질 필요는 없다. 신뢰가 먼저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현금은 정부의 해명보다 더 빠르게 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등장한다. 만약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면, 금융 시스템이 반석처럼 견고하다면, 은행이 올림픽 선수처럼 건강하다면 왜 모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할까? 아직 끝이 아니다.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 중앙은행은 시장에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막 연료를 더 부어놓고는 곧바로 이렇게 말한 셈이다. 그리고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소방차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가? 마치 의사가 방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괜찮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고 심장이 좀 빨리 뛰고 간이 약간 약하며 폐에도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응급실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준비 그 자체가 아니다. 준비는 옳은 일이다. 문제는 무엇을 대비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대비하느냐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화로운 주거지역에 살고 있고 이웃들은 친절하며 다툼도 없고 소란도 없다면, 관리사무소가 갑자기 곳곳에 화재 시 비상 탈출로 표지판을 걸어놓는다면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당장 누구도 패닉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위기다 라고 외칠 필요는 없다. 조금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몇 가지 행동만으로도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중앙은행과 정부는 시스템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만약 붕괴된다면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금융의 세계에서 이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모든 것이 이미 불타오른 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유심히 소화기를 점검하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질문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있는가가 아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그 일이 얼마나 큰가? 이제 우리는 매우 학술적으로 들리고 매우 은행 같으며 매우 업계 사람만 이해하는 용어 하나를 이야기해보자. 바로 RP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마음이 아플 정도다. RP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들에게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보통 기간은 일주일이며 양질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만기가 되면 다시 사들인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매우 깔끔하고 매우 규율적이며 매우 그저 일시적인 조치처럼 보인다. 문제는 현실에서 일시적이라는 것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당신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단단히 약속한다. 딱 일주일만 빌릴게요. 다음 주에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일주일 뒤 그는 다시 찾아온다. 아버지, 아직 돈을 못 구했어요. 이번에 조금만 더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한꺼번에 갚을게요. 당신은 한숨을 쉬지만 결국 또 빌려준다.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빌리는 돈은 더 커지고 약속은 더 짧아지며 상환 가능성은 사라진다. 서류상으로는 각 대출이 모두 단기 대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끝이 없는 대출이다. 중앙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믿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는 사람의 문제다. 2025년 1분기 RP 잔액 약 5천억 원, 2분기 2조 원으로 증가, 3분기 4조 5천억 원, 4분기 약 6조 5천억 원. 불과 8개월 만에 RP는 13배 이상 증가했다. 이게 무엇처럼 들리는가? 일시적 지원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인공호흡기를 돌리는 것에 가깝다. 아직 끝이 아니다. 12월 8일 중앙은행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도 발표했다. RP와 달리 이것은 다음 주에 갚는 구조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돈을 찍어내서 그대로 시장에 두겠다. RP가 시간을 벌기 위한 대출이라면 국채 매입은 시간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인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아무도 이를 위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매우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불린다. 유동성 안정, 시장 지원, 예방 조치.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매주 수액을 맞을 필요가 없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은 가만히 서 있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주입할 필요가 없다. RP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RP가 습관이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금융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단기 차입에 의존해 장기적인 문제를 가리는 것이다. 아직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화선은 이미 아주 멀리까지 늘어져 있다. 여기까지 오면 보통 이런 매우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다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죠?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꽤나 냉정하다.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은 시스템에 1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돈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움직인다. 증식한다. 불어난다. 사람들은 이를 화폐 승수 효과라고 부른다. 매우 긍정적으로 들리고 매우 친환경적이며 경제학 1학년 강의에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작동 방식은 이렇다. 중앙은행이 1조 원을 찍어낸다. 상업은행이 대출한다. 그 대출은 다시 예금이 된다. 또다시 대출된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 결과 처음에 1조 원은 경제 전체에서 14조 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치 마법처럼 들린다. 그럼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하나 해보자. 과학용 계산기도 필요 없다. RP 잔액 약 6조 5천억 원. 여기에 승수 14를 곱하면 약 91조 원. 여기에 국채 매입 1조 5천억 원을 더하면 승수 적용 시 약 21조 원. 합치면 110조 원 이상. 아주 보수적으로 잡고 이것저것 감안해 깎아도 80, 100조 원이 이미 경제에 풀렸다고 볼 수 있다. 80조 원이 어떤 규모인가? 초고가 부동산 단지 하나를 거의 통째로 살 수 있고 대도시 하나의 예산을 여러 해 동안 충당할 수 있으며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돈이다. 하지만 나쁜 소식이 있다. 당신은 그 돈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돈은 임금으로 흐르지 않는다. 소비로 흐르지 않는다. 소상공인에게로도 흐르지 않는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숨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죽도록 허락받지 못한 곳으로 간다. 돌려막아야 하는 부채들, 식물인간 상태로라도 유지해야 하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직 멀쩡해 보이게 유지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들로 간다. 마치 바닥이 뚫린 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물은 차지 않는다. 하지만 붓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그 통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무서운 것은 80조 원을 푸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 진짜로 무섭다. 보통 대규모로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고 기업은 숨을 쉬기 쉬워져야 하며 사람들은 살기 좀 나아졌다고 느껴야 한다. 그런데 돈을 풀었는데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며 시장은 그저 간신히 버티고만 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다. 첫째, 푼 돈이 아직 부족하다. 둘째, 푼 돈이 어딘가에서 삼켜지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돈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지를.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이 흘러가야 한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 돈이 많아진다. 돈의 가격이 싸진다. 금리가 내려간다. 매우 논리적이다. 매우 깔끔하다. 그리고 매우 지금의 현실 세계에서는 틀린 이야기다. 왜냐하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기 때문이다. 돈은 점점 더 많이 풀리는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니다. 이것은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을 곧게 세우고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렇다면 돈을 찍어내는 와중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네에 있는 한 가게를 상상해보자. 가게 주인이 길 한가운데 서서 말한다. 오늘은 모든 사람에게 물건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론상으로라면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설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왜 무료로 나눠주지? 이 물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가게 곧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료 배포를 기다리는 대신 내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지금 당장 물건을 사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통화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리다.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풀수록 시장은 이렇게 이해한다.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금리는 정책에 반응하지 않고 공포에 반응한다.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 통제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 현재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공포.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위험 보상을 요구한다. 그 위험 보상이 바로 금리다. 이것이 바로 2025년에 우리가 매우 불편한 역설을 목격하게 되는 이유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오르고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붕괴되지 않지만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이는 마치 겉보기에는 아주 새롭게 칠해진 집과 같다. 밖에서 보면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기초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밤 쯔드득 소리를 듣는다.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경제가 너무 강해서가 아니다. 시장이 중앙은행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믿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통화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돈이 바닥나는 순간이 아니라 돈은 아직 많은데 신뢰가 이미 바닥난 순간이다. 이 지점부터 모든 결정은 더 비싸진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즉시 치러지지 않는다. 그 대가는 침묵 속에서 서서히 지불된다. 경제를 하나의 몸에 비유한다면 PF는 아주 이른 단계에서 발견된 종양과 같다. 문제는 누군가가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진통제를 먹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름만 들으면 매우 그럴듯하다. 실상은 이렇다. 돈을 빌려 집을 짓고 집을 팔아 빚을 갚는 구조다. 시장이 좋을 때 PF는 성장의 엔진이 된다. 시장이 나쁠 때 PF는 공포 영화가 된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PF는 이미 복통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해법은 다음과 같았어야 했다. 팔리지 않는 프로젝트 정리, 체력이 약한 시행사, 파산 허용, 은행이 손실을 떠안음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도적인 선택, 즉 아무도 죽지 않게 하자는 선택을 했다. 돈을 풀었다. 금리를 떠받쳤다. 시간을 늘렸다. 그 결과 PF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당신에게 돈을 빌린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 문을 닫으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예전 이자 갚으라고. 내가 돈을 더 빌려줄게. 1년 뒤 당신은 다시 말한다. 괜찮아. 조금만 더 빌려줄게. 네가 아직 죽지만 않으면 돼. 4년이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친구를 돕는 것이 아니다. 숨쉬는 빚 하나를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PF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 땅은 팔리지 않는다. 아파트는 다 지어졌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빚은 여전히 꼬박꼬박 연장된다. 그렇다면 80조 원의 돈은 어디로 갔는가? 생산으로 가지 않았다. 소비로 가지 않았다. 혁신으로도 가지 않았다. 좀비를 먹이는 데 쓰였다. PF 좀비는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자원을 소모한다.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금리를 높게 유지하며 은행을 분기마다 조금씩 약화시킨다. 좀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가 지날수록 PF를 처리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때는 짧은 고통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는 잠을 설치게 만드는 장기적인 고통이 된다. 그 사이 진짜 경제 건강한 기업과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 더 어려운 신용, 더 적은 기회라는 대가를 치른다.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하다. 모든 것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좀비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점점 느리게 만들 뿐이다.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의학에는 골든타임, 황금 시간이라는 매우 무서운 개념이 있다. 이는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면 환자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골든타임이 지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10배로 커지고 생존율은 점점 낮아진다. 경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잠들어 버렸다. 2022년으로 돌아가 보자. 전 세계는 동시에 긴축에 들어갔다. 미국, 유럽, 주요 경제권 모두가 삼키기 힘든 현실 하나를 받아들였다. 아파야 낫는다는 사실이다. 약한 은행은 파산하고 살아남는 기업은 진짜로 강한 기업이다. 그들은 단기적인 침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위기를 피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우리는 폭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겠지. 그리고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틀었다. 대형 프로젝트가 먼저 위험해지자 구제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떠받쳤다. PF에 문제가 생기자 돈을 풀었다.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은 아주 조용히 지나갔다. 고통도 없었고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가 은밀히 변했다. 병이 퍼져나간 것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시장에 이렇게 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 리스크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떠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그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취약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살아있고 경쟁력 없는 기업도 계속 대출을 받으며 은행은 실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다. 시스템 전체가 괜찮은 척하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경제에서 가장 씁쓸한 블랙 유머다. 모두가 문제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첫 번째로 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사이 잘못을 바로잡는 비용은 시간에 따라 계속 커진다. 2022년에 10% 손실이던 프로젝트는 2025년에는 50% 손실이 될 수 있고 2022년에 소규모 충당금만 필요하던 은행은 2026년에는 구제 금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고통의 일정을 미래로 미뤘을 뿐이며 거기에 이자까지 더했다. 이제 와서 어떤 선택을 해도 모두 나쁜 선택이 된다. 차이는 그저 얼마나 나쁜가일 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스스로 붕괴하고 강하게 조치하면 단기 충격이 오며 어중간하게 대응하면 고통이 길게 늘어진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아플지를 두고 논쟁하는 사이 시장이라는 존재는 매우 현실적으로 움직인다. 자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리고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골든타임은 두 번 오지 않는다. 그것이 남기는 것은 단 하나의 매우 차가운 질문뿐이다. 왜 우리는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아주 단순한 심리 규칙 하나가 있다. 어떤 건물에 새것 같은 소화기가 잔뜩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기 냄새를 맡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이렇게 선언했을 때의 느낌이다. 우리는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출 메커니즘을 시행합니다. 이를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인출할 경우를 대비해 마음의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안심이 되는가? 아니다. 오히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뱅크런, 즉 대규모 인출 사태는 일어날까봐 두렵지 않다면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불시이기 때문이다. 부엌에 불은 끌 수 있다. 하지만 소문은 끌 수 없다. 은행이 긴급 대응 장치를 준비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 참 꼼꼼하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이미 문제가 보였다는 뜻이군. 그리고 그 순간 심리적 순환이 시작된다. 예금자들이 뉴스를 읽고 예금자들이 서로 묻고 예금자들은 이렇게 결정한다. 혹시 모르니 먼저 빼두자. 그들이 은행이 망할 것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인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의 고전적인 비극이다. 아무도 돈을 빼지 않으면 은행은 안전하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사람이 가득 찬 영화관과 같다. 불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일어나서 말한다. 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걸로 끝이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것이다. 긴급 메커니즘은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정책 결정자들이 더 이상 못 본 척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이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시장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방어하는가? 예금을 분산하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며 안전자산을 매수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약속을 덜 믿게 된다. 건물이 아직 튼튼할 때 사람들은 뛰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상구가 미리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씁쓸한 아이러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만든 장치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경계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가 아니다. 그들은 금융 역사에서 아주 값비싼 교훈 하나를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권력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는 지갑을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하나의 매우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장밋빛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은 두 갈래 길로 열린다. 그것은 오름과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일찍 아프느냐,
늦게 아프느냐의 문제다. 시나리오 1. 그냥 계속 버틴다. 고통을 미루는 기술. 이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언론 지면상으로는 여전히 괜찮다.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돈을 푼다. RP는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너무 빠르게 늘어나지만 않을 뿐이다. 연기금은 국내 채권을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한다. 금리는 소폭 하락. 시장은 한숨 돌린다. 언론은 위기는 통제되었다. 익숙하지 않은가? 매우 익숙하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문제가 나타난다. 연기금은 더 이상 매입할 여력이 없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다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통화는 압박을 받고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4년 동안 연명해온 PF 좀비들이 하나둘씩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대폭발은 아니다. 대신 작은 은행 하나씩, 금융회사 하나씩 기술적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사건들이 이어진다. 2027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작은 충격을 피하는 대신 더 큰 고통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시나리오 2. 지금 바로 아프다. 마취 없는 수술. 이 시나리오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정치권도 싫어하고 시장도 싫어하며 국민은 더더욱 싫어한다. 일부 PF는 파산을 허용하고 몇몇 대형 건설사는 호흡을 멈추게 된다. 부동산은 10-15% 조정되고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신문 헤드라인은 읽기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가? 신뢰가 서서히 돌아오고 금리는 종이 위가 아닌 현실에서 안정되며 투자자들은 이해하게 된다. 리스크는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2027년이 되면 경제는 더 가볍고 더 깨끗해진다. 건강한 기업들이 헐값의 자산을 인수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 인공호흡기 없이. 문제는 아무도 수술대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 수술은 언제나 환자를 아프게 만든다. 반면 미루면 당장은 아무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하지만 비용은 매일같이 불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갈림길 한가운데에 서서 익숙한 한마디를 꺼내든다. 그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건 어때? 경제는 정치 일정에 관심이 없다. 경제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시점까지 와서도 아직 걱정 마세요. 결국 다 잘 될 겁니다. 같은 말을 기다리고 있다면 유감이지만 이 채널은 진정제를 파는 곳이 아니다. 현실은 매우 단순하고 매우 냉정하다. 당신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자신의 돈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거시경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생존 지도에 관한 이야기다. 조타수를 맡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향을 틀지 말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반드시 이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신뢰의 시계. 장기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를 시장의 불안 측정기라고 생각하라. 모든 것이 괜찮을 때는 조용하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깨어난다. 3.3% 이하 시장은 아직 인내 중. 3.4, 3.5% 시장이 경계하기 시작. 3.7% 이상 시장은 이미 도망칠 준비 완료. 채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2. 환율. 최후의 성벽. 어느 경제도 통화 가치가 계속 약해지는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율의 한 선이 무너질 때마다 신뢰의 한 겹이 깎여나간다. 1. 500 경고. 1. 550 긴장. 1. 600 생존 모드. 공포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다. 생활비는 임금보다 먼저 오른다는 사실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3. 중앙은행의 RP. 시스템의 심박수.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읽을 필요는 없다. 증가 속도만 보면 된다. 완만한 증가 통제 중. 빠른 증가. 긴장 상태. 급격한 증가 문제가 발생. 돈을 찍는 쪽이 속도를 올려야 한다면 어딘가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4. 연기금. 최후의 방어자. 연기금이 국내 자산을 점점 더 많이 매입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다. 다른 매수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장이 매우 거친 방식으로 스스로를 정리하기 직전의 마지막 신호다. 5. 뱅크런의 신호. 소문이 금리보다 강해질 때 뱅크런은 예고되지 않는다. 언제나 소문, 댓글, 그리고 들리기로는 을 통해 온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이면 예금 인출 관련 소식이 늘어나고
작은 은행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감독 조사가 눈에 띄게 잦아질 때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는 없다. 리스크를 분산하면 된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 부수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생존 지도는 당신을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물이 거세게 빠질 때 휩쓸려 가지 않게 해준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남들보다 반걸음 먼저 준비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전히 아마 결국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위기를 받아들이는 5단계 중 부정 단계를 막 끝냈다. 문제는 이것이다. 위기는 당신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준비하지 않기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보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보자. 중앙은행은 점점 더 강하게 돈을 풀고 있고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오르며 PF는 처리되지 않고 그저 연명하고 있고 골든타임은 조용히 지나갔으며 뱅크런 대응 메커니즘이 준비되었고 연기금은 소방수 역할로 끌려 들어갔고 환율은 장기간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시장 신뢰는 휴지 한 장만큼이나 얇다. 이 조각들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위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이야기는 매우 분명해진다. 위기는 액션 영화처럼 오지 않는다. 큰 폭발음도 없고 긴박한 배경음악도 없다. 위기는 이렇게 온다. 매달 조금씩 오르는 전기 요금처럼, 조정되는 대출 이자처럼,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사라지는 기회처럼, 그리고 당신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느려져 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가장 씁쓸해진다. 아무도 당신에게 준비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역사는 당신에게 믿느냐고 묻지 않는다. 1997년도 묻지 않았고 2008년도 묻지 않았으며 2020년도 묻지 않았다. 그 시기들을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공통점 하나가 있었다. 대다수보다 약 6개월 먼저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조금 더 일찍 레버리지를 줄였고 유동성을 확보했으며 리스크를 분산했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에 전부를 걸지 않았다. 위기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진다. 한쪽은 손실이고 다른 한쪽은 기회다. 그러나 아직 쓰러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당신이 지금도 이 글을 비교적 차분한 마음으로 읽고 있다면 당신은 위기 속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경제에서 시간은 더 이상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다. 여기까지 보면서도 아직 정신이 또렷하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반대로 보면서 웃고 있었다면 유감이다. 그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웃음,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종류다. 이제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A.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쪽인가? 아니면 적어도 내 몫만큼은 내가 챙겨야지라는 쪽인가? 아래에 댓글로 남겨달라. 당신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환율인가? 은행인가? 부동산인가? 아니면 연금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 나는 깨어있다. 나는 모든 댓글을 읽는다. 그리고 바로 그 댓글들이 이 채널의 다음 콘텐츠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솔직히 말해서 나를 좋아해서 구독하지는 말아라. 대신 이런 이유로 구독하라. 위기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다. 나쁜 소식은 언제나 좋은 소식보다 먼저 온다. 그리고 반걸음 먼저 준비한 사람이 보통 살아남는다. 다음 영상들은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질 때 자산을 지키는 방법, 언론이 절대 직접 말하지 않는 신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가 희소자산이 되었을 때 당신의 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내용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콘텐츠의 목적이다.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대다수가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